XRP 현물 ETF가 출시 이후에 12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는데도 XRP 가격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구조적인 역학들은 비단 XRP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작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현물 ETF 처음 나왔을 때 어땠습니까? 오히려 유사한 장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 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든든한 내러티브 덕분에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하락 이후에 눌림목 바닥을 다지고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디지털 금이라는 든든한 내러티브 덕분에 ETF 승인 이후에 가격이 제대로 상승을 했었죠. 이번에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투자 자금이 얼마나 유입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자금이 어떤 이유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 XRP는 왜 비트코인처럼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의 정답은 이야기, 즉 내러티브의 차이로 보여요. 이 비트코인은 기관들이 받아들이기에 분명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는 서사가 있었죠.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자 희소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고 유동성이 풀리면 기관 돈들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올해 연준 측에서는요, 3번이나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에 여윳돈이 생겼고 비트코인 가격은 단숨에 9만 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풍부해진 유동성에 힘입어서 3년 연속 상승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에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은 기관이 납득할 만한 투자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XRP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국제훼손 금융 기술로 활용된다고는 했었지만 정작 그 분야의 주류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시장에서 새로 풀린 자금들은 비트코인으로는 홍수를 이뤘다라고 할지라도 XRP로는 가뭄에 가까웠던 겁니다. 이번 ETF도 결국에는 비트코인 다음은 XRP도 오르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을 노린 자금들이 일부 들어온 거지, 이게 XRP만의 펀더멘털에 확신해서 시장에 몰려들었던 돈은 적었다는 뜻입니다. 확신이 없다 보니까 소나기 자금들은 쉽게 빠져나갔고요. 고리들은 그 빈틈을 이용해서 제갈 길을 나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거시경제의 복잡한 배경도 한몫을 했어요.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2025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전환된 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5%대에서 3%대 중반까지 낮췄고요. 달러 가치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이다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기대감들 속에서 시장이 크게 올랐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시기 미국 정부는 대중국 관세를 부활시켰고요. 중동과 유럽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됐습니다. 이 물가가 생각만큼 빨리 안 떨어졌고요. 오히려 연말로 갈수록 다시 상승하는 이런 조짐도 보였었죠. 이게 연준 내부에서도 더 이상 성급하게 금리 내렸다가 물가 잡기 틀어지는 거 아니냐 관련 우려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12월달 금리 인하 폭도 간신히 0.25%포인트 그쳤고요. 내년 추가 인하에는 선을 긋는 발언까지도 나왔습니다. 즉 돈줄을 죄던 흐름이 풀리기는 했는데 동시에 이래도 괜찮은 걸까 하는 불안감이 싹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마음이 갈피를 못 잡겠죠. 이 금리 인하 소식에 환호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을 푸나 이렇게 걱정하게 된다는 거. 지금 시장 심리가 딱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12억 달러나 되는 돈이 XRP ETF로 들어왔는데도 가격이 안 오른다는 것도 바로 그 이중심리의 산물입니다. ETF 자금이 들어올 때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요. 막상 들어오고 보니까 역시나 하는 회의감이 고개를 든 거죠. 올해 시장을 주도한 것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뚜렷한 내러티브랑 기관 수요 덕분에 시가총액 1위의 위상을 더욱더 공고히 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비트코인을 따라 오르긴 했었지만 상대적으로 시들했습니다. XRP도 7월에 3달러 중반까지 상승하면서 한때 기세를 올렸었지만요. 정작 올해 하반기의 핵심 자금들이 비트코인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 후로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투자금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새로운 돈들은 죄다 비트코인 ETF로 몰렸고 알트코인 쪽으로는 국지전만 벌어진 셈입니다. 그나마 XRP는 이번에 현물 ETF라는 호재가 있어서 관심을 끌었지만요. 앞서 보신 대로 그 효과마저도 현재 제한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가지 긍정적인 시사점도 있습니다. 바로 왜 안 올랐을까를 파고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오를까가 보인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P가 올해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은 이 자신만의 확실한 스토리가 필요한데, 마침 최근에 XRP 생태계에서는 조용하게 그런 기반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리플 USD, 줄여서 RLUSD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게 현재 발행된 지 1년 만에 시가총액 13억 달러를 넘겼고, 뜻의 테더랑 서클에 이어서 전 세계 5위 규모로 커졌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특별한 이유는요. 미국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최초의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의 허가를 받은 달러 토큰인 셈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흐름은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요즘에 전통 금융권에서 국채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에 옮겨오는 실험이 활발한데요. XRP도 그 물결에 올라탔습니다.
이 며칠 전에 일본 SBI랑 리플이 협약을 맺고 일본에서 리플 레저를 활용해서 부동산 펀드를 토큰으로 발행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이미 리플 레저상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채권, 부동산 같은 이 토큰이 발행되어 있다는 집계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의미냐? XRP 네트워크가 더 이상 암호화폐 거래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요. 이 전통 금융자산을 담는 그릇으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은행이나 펀드들이 리플 레저를 통해서 자산을 주고받고 또 달러 토큰을 결제에 쓰고 필요하면 XRP를 빌려다가 유동성을 제공하는 세상이 오게 되면은 XRP의 수요랑 가격 형성 구조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 지금까지 XRP 가격은 거의 전적으로 투자 수요, 그것도 일부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네트워크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 즉 결제랑 금융 인프라 수요가 더해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의 변동성도 줄어들 거고요. 비트코인 등과 상관없이 이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여지도 커집니다. 물론 그런 미래가 바로 내일 오진 않겠지만요. 방향성이 이미 그쪽으로 잡혀 있다는 거, 결국에 중장기적으로 XRP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겠죠.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을 얻으려면은 분명히 비트코인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말, 이제는 피부에 와 닿으실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기관형 대출 같은 이런 퍼즐들이 맞춰지면요. XRP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 코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느냐입니다. 눈앞의 가격 움직임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겠죠. 남들은 다 오르는데 왜 내 코인만 못 가나 싶고 좋은 뉴스 나와도 시원찮으니까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나가지고 큰 그림을 보시면은 오히려 그 구조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고래 투자자들이 왜 ETF 호재에 오히려 팔았는지, 기관 자금이 왜 비트코인만 노리고 있는지, 또 리플 XRP는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지가 보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런 구조를 알고 나시면은 투자 전략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 결국에 지금 시점 가장 중요한 건요. 남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원칙을 세우시는 겁니다. XRP에 투자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번 ETF 소동을 교훈 삼아 보시길 바래요. 당장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도 XRP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구조랑 서사가 무엇인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확신이 생기신다면은 오히려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묵묵히 모일 수도 있을 테고요. 반대로 이야기가 틀어지면은 미련 없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오르고 왜 내리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고 대응하시는 겁니다. 현재 XRP 현물 ETF로 엄청난 돈이 들어왔지만요. 가격은 기대감만큼 오르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인 현상 뒤에는 고래들의 매도랑 서사의 부재라는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XRP는 그 한계를 돌파할 새로운 길들을 모색 중에 있고요. 결국에 승부라는 게 여기에서 갈리게 될 겁니다. 단기 뉴스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내다보는 투자자에게 이번 상황은 또 다른 기회랑 통찰을 주고 있어요. 12억 달러가 들어와도 안 오르는 코인이라는 냉소를 뒤집어가지고 이제는 또 다르게 움직이는 코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을지 XRP의 다음 장을 함께 지켜보시죠. 가치 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이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은 인기투표 기계지만요. 장기적으로는 체중계다. 지금 XRP 가격이 멈춰있는 것은 당장의 화려한 인기투표에서 잠시 소외되었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늘 가격표 뒤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질 가치의 무게를 확인을 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실물자산 토큰화, 금융 인프라라는 이 묵직한 무게추가 XRP라는 저울 위에 하나씩 올려지고 있다는 거. 가벼운 인기는 바람처럼 사라지겠지만요. 무거운 가치는 결국에 시세라는 이 저울의 눈금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포트폴리오 구성과 원칙 매매는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기다릴 줄 아는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원칙 매매라고 하면은 괜히 어렵게 느껴지고 전문가 영역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정말 단순해요. 내가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걸 걸지 않겠다는 태도, 그리고 몰빵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스스로 체감하고 알고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절반은 이미 갖추신 겁니다. 아무리 리플을 좋아하고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라고 하셔도요. 리플 한 종목의 모든 자금을 한 방에 풀매수하는 것은 확신이 아니라 욕심에 가까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티게 만들고 훨씬 더 깊게 흔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지금 안 사면 끝이다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지금 안 사도 매수할 타점은 다시 온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는 겁니다. 이런 여유가 있어야지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요. 이런 여유가 있어야지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할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수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조금씩 들어가고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고 이 시장이 더 준다면은 더 낮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를 남겨둘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원칙 매매의 시작이겠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요, 원칙 매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서도요, 미국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새벽 시간, 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급등에 대해서 누구나 대응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적당한 단기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는 연습들을 하고 또 미리 목표 타점에 걸어놓고 여유롭게 대응이 가능하셔야지 오히려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건강한 매매 습관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요. 입장을 필요로 하시다면 안내드리고 있지만 비트 비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전하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참고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도 문의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에서 오래 가는 사람은요. 가장 빨리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무리하지 않고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원칙 매매라는 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에서는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과 의심이 커지고요. 결국에 감정 매매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멘탈이 안정되고 또 실수가 줄어드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제가 정리해드린 자료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같은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툴이에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 혼자서 버티는 시장이 아니라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시장이 되어줄 겁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계금융의 판도를 바꿀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바로 JP모건 같은 거대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 JP모건의 움직임 뒤에는 과연 어떤 힘이 작용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고 대비를 해야 될까요? 한때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은 비트코인을 두고 속임수다, 쓸모없다라면서 그야말로 혹평을 쏟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 직원이 비트코인 거래를 하면은 바로 해고하겠다라고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랬던 JP모건이 이 기관 고객을 상대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직접 매매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쯤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의문이 떠오를 겁니다. 아니 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길래 저 거대한 미국의 코드 높은 은행이 이 태도를 바꾸게 된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은 이 표면적인 뉴스를 넘어서 현재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기서부터 짚어보셔야 됩니다. 올해 금융시장을 둘러싼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금리는 내려갔고요. 돈줄은 다시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돈줄은 앞으로도 계속 풀리게 될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이 지난해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었고 2025년 올해에는 서너 차례 금리를 낮췄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기 시작하니까 주식시장도 화랑을 보였고요.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는 오랜만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미국 월가의 큰손들이 암호화폐를 다시 보게 된 거죠. 하지만 돈이 풀렸다고 해서 은행들이 바로 뛰어들 순 없었죠. 관건은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미국에는 정권 교체가 있었죠. 이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정책 변화들이 일어났었고, 예를 들어 볼까요? 미국 의회는 올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덕분에 민간에서 달러 토큰을 발행하고 활용하는데 명확한 길이 열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과거 정부가 제기했었던 이 코인베이스랑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도 취임 직후에 전부 다 취하가 됐다라는 거. 이 심지어 은행들이 암호화폐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한 해는 암호화폐 업계에 좋은 일투성이었다고요. 이렇게 정책의 빗장이 풀리니까 은행의 생각도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JP모건은 눈치가 상당히 빠른 조직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수요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하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계산이 끝났을 거예요. 이 시장에 진짜 수요가 있는지, 위험은 통제할 수 있는지, 규제가 허용해주는지, 이런 퍼즐 조각들이 전부 다 맞춰지다 보니까 드디어 JP모건이 행동에 나서게 된 겁니다. 구독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올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미국 월가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대거 들어왔죠. 2024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 ETF가 나왔고요. 올해 2025년에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내놓은 ETF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6천억 달러에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았다라고 해요.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2달 전에 10월 초에 개당 12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는 단기적인 조정이 와서 지금은 9만 달러 선까지 내려와 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격보다 구조입니다. 과거 같았으면 가격이 폭락할 만한 조정폭인데도 이 시장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개인들의 공포에 휘둘리는 장이 아니라 이 기관들이 받쳐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겠죠. 은행들이 왜 암호화폐에 뛰어드나, 앞서 던진 이런 질문에 대한 정답이 슬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돈이 되니까 뛰어들겠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뛰어드는 겁니다. JP모건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고객들이 비트코인 ETF도 투자하고 다른 은행은 내년부터 비트코인 직접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수수료 수익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경쟁사한테 뺏길 이유가 전혀 없겠죠. 게다가 올해는 OCC, 이 통화감독청에서 은행이 암호화폐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지침까지도 내줬습니다. 이제 합법적으로 수수료 장사를 할 길이 열렸는데 JP모건은 원래도 블록체인 기술에는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 자체 JPM 코인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달러 토큰을 만들어서 기관들끼리 돈을 주고받는 실험도 이미 시작을 했죠. 심지어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회사의 단기 채권 발행 결제를 솔라나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는데도 관여를 했습니다. 즉 기술적인 준비는 전부 다 해놓고 있었다라는 거고, 여기서 남은 문제는 리스크랑 수요였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리스크는 잡혔고요. ETF 열풍을 보니까 수요도 충분했습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자마자 JP모건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상황을 한층 큰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JP모건 한 회사의 영업 전략이라고 하기에는 전 세계 금융지형이 바뀌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실제로 JP모건만 이런 게 아니겠죠. 영국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올해 초부터 영국에서 기관 대상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최대 은행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 안테사 산파울로는요, 아예 자기 자금으로 비트코인 매수를 했습니다. 먼저 판을 벌인 거죠. 미국도 더 늦었다가는 금융 패권을 뺏길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크립토 자본으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한 배경에도 이런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까요? 이 미국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로 군림을 해왔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서 탈달러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같은 경우는 자체 결제망을 만들고 중동 일부 국가는 기축 통화 다변화를 논의했었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까지도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까지도 겹치게 되면서 글로벌 자본은 미국 주도의 전통 금융망에 의문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틈새에서 비트코인과 탈중앙화 자산이 혹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된 거죠. 금값이 올해 사상 최고로 뛴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즉 전통 안전자산인 금과 함께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에도 눈길이 갔다라는 거고, 이런 큰 그림을 이해하시면은 JP모건의 행보가 단순한 영업 확대 그 이상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국제금융의 설계도가 개정되고 있다라는 거. 이 기존 설계도에는 암호화폐가 없었어요. 은행 중심이었고 국가 통화 중심이었죠. 근데 그 설계도를 슬며시 바꿔야 될 상황이 왔다라는 겁니다.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한다라는 건요, 이제 이런 새로운 자산군을 아예 제도권 도면에 포함시키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XRP 이야기를 해볼까요? XRP 리플 투자자분들은 매번 뉴스 볼 때 고민이실 겁니다. 이건 XRP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요. 이번에는 뻔한 소송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이슈야말로 리플 XRP 같은 디지털 자산에는 근본적으로 중요한 전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세상으로 들어온다. 이 말인즉슨 그동안 암호화폐 업계가 꿈꾸던 전통 금융과의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현실화됐다는 뜻이겠죠.
XRP는 태생부터 은행 간의 국제 송금을 효율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실제로 리플사는요 전 세계 수백 개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가지고 리플넷이라는 이 통신망을 통해서 송금 메시지를 주고받고요. 또 필요하면 XRP로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어땠나요? 이 규제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대형은행들은 참여하지도 않았었죠. 대신에 아시아라거나 이 중동의 중소금융사들 위주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 JP모건 같은 미국 1등 은행이 뛰어들면은 게임의 법칙이 바뀌게 됩니다. JP모건은 아마도 자체 코인 JPM 코인으로서 폐쇄망 결제를 하려고 하겠지만요. 이 글로벌하게 은행들끼리 서로 다른 코인을 일일이 호환하기란 정말로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이 결국에 공통의 네트워크가 필요해진다는 거고 마치 인터넷 초창기에 각 회사들마다 자체 인프라넷을 구축했었지만 이 결국에 다 TCP/IP 표준망으로 통합된 것처럼 말이죠. 이 비율을 금융에 대입해볼까요? 리플 XRP가 깔아온 국제결제 표준 인프라가 빛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 리플 레저 같은 경우는 기존 금융의 ISO 20022 표준을 수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됐고요. 실제 리플넷 이용 기관들은 이런 새로운 국제 표준 메시지 방식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쓰는 결제망, 이 스위프트망을 단번에 대체하기는 어렵겠지만 기존망과 새망을 함께 굴리다가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가교가 되어준다면 그 부담이 적기 때문이겠죠. XRP가 바로 그 가교 역할을 자신있게 주장해온 플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현실 자산의 토큰화, 즉 RWA 부분에서도 리플레저는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미국 국채, 부동산 지분, 상업어음 같은 이런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려가지고 토큰으로 거래하는 움직임이 리플레저에서 올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아직까지 금액 자체는 4억 달러 수준으로 작지만요. 이 성장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은행들이 다룰 미래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주식과 채권, 부동산, 이 토큰 형태로 거래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JP모건이 앞으로 기관 고객들한테 편하게 블록체인으로 주식 거래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리플레저 같이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공용 네트워크가 당연히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면요. 네트워크랑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통화가 상당히 중요해지는데요. XRP는 그 역할을 자임해온 코인입니다. 이 지금 XRP는 가격보다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산일수록 타이밍을 맞추겠다는 생각보다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 이 평단 관리하시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따로 안내드리는 자료도 레버리지나 단타가 아니라요. 현물 기준으로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그렇다면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까요? 먼저 마음가짐부터 짚어보죠. 우리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SEC 소송이네, 거래소 파산이네 이러면서 극도의 공포 국면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ETF 기대감에 극도의 탐욕 국면도 봤었죠. 그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투자자들도 조금씩 성숙해졌습니다. 이제 웬만한 뉴스에서는 흔들리지가 않는 강한 손들도 늘었고요. 너무 흥분하시기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서 구조를 보는 눈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 JP모건 뉴스에 대한 시장 반응이 실제로 그랬어요. 엄청난 호재임에도 가격은 비교적 차분했습니다. 이미 부분적으로 예상된 흐름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 이 대신에 시장은 이런 뉴스를 추가적인 안전성과 유동성의 유입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쪽으로 현재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공포랑 탐욕 사이의 균형점에 가까워졌다고 보고 있어요. 극단적인 공포도 또 극단적인 탐욕도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시장 투자자들은 다음 스텝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거는 원칙을 지키는 투자 전략이겠죠. 현금 비중을 충분히 확보해서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하고 유망한 자산이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로 모아가고 또 반대로 너무 급등하면은 분할 매도도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이 JP모건 뉴스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은행 다 들어오니까 무조건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는 경계하셔야겠죠. 다만 분명해진 건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는 사실. 미국 월가의 자본들,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면요. 이 시장은 더욱더 성숙해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변동성 관리도 철저히 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1년 만에 10배 뛰고 반토막 나고 이런 일은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대신에 서서히 하지만 더 거대하게 성장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시장에서는 이 남들이 두려워할 때 묵묵하게 구조를 믿고 지켜본 사람 또 과열됐을 때 차분하게 위험 관리를 한 사람들이 긴 호흡으로서 승리할 확률이 높겠죠.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요. 이 결국에 게임의 판을 짜는 거는 보이지 않는 큰손들이다라는 거. 지금 그 큰손들이 암호화폐판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제금융의 권력입니다.
그 판의 재편이 시작됐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고, 이 거대한 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단기적인 가격 등락에 일희일비하시기보다도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큰 틀을 읽고 또 한 발 앞서서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금 세상은 바야흐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잠잠해 보여도 그 안에서는 이미 큰 설계도가 그려지고 있다는 거.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투자의 첫걸음이겠죠.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모든 거대한 진실이 거치는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롱당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세 번째가 마침내 자명한 진실로 인정받는다. 이 사기라고 비웃던 JP모건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한 오늘 이 시점, 우리는 암호화폐가 조롱과 억압의 시간을 넘어서 마침내 자명한 금융의 표준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쥐고 있는 XRP 마찬가지겠죠. 긴 시간 동안 조롱받고 또 반대에 부딪혔었지만 거대한 금융 권력의 이동은 결국에 그 가치를 증명하는 방향으로서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파도는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당장의 가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도 이 거대한 진실 단계를 믿고 묵묵히 기다리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인내를 인정하는 그날까지 저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고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이 상승만 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죠. 오르고 내리는 것은 시장의 순리인 거고, 특히 리플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일수록 이런 흐름들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장이 조금만 흔들리면 왜 또 떨어지나, 리또석 아닌가, 이제 코인 시장 끝났다, 이런 말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말들이 많아질수록 그 시장은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투자 시장은 냉정합니다. 모두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구조는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께서 가장 불안한 구간에서 포기하시고요. 가장 확신이 생길 때 다시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8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랐다라면은 이런 과정에서 2,000원대 후반, 3,000원대까지 조정을 받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이걸 실패나 배신처럼 받아들이는 순간 이 시장은 나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구간들을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힘들어할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느 흐름에 와 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해요. 이 시장은 늘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움직이고요. 그 패턴을 이해하신 분들만이 공포에 휘둘리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감정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살아남는 것은 가장 빨리 판단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흐름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 시장은 하루 오르내림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나 리플 XRP나 비트코인처럼 중장기 구조가 중요한 자산들은 이런 흐름을 꾸준하게 관찰하면서 지금 시장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차트랑 심리 그리고 수급을 함께 묶어서 이해하셔야지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직접 체크하는 가격 구간들, 시장 심리가 어디서 꺾이고 그리고 어디서 다시 살아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번호로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한 기준선을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마치 경제 교과서에나 가능할 법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경기는 뜨겁게 성장하는데 물가는 차분하다? 보통은 양립하기 어려운 이런 조합들이 실제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4.3%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줬는데 정작 인플레이션 지표 근원 PCE는 2%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물가가 안정돼 있다. 이게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말로 믿기 힘든 하지만 매우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통 경제가 뜨거워지면요 물가도 덩달아 뛰기 마련이죠. 근데 이번에는 예외적인 이 골디락스 연착륙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고용지표까지도 묘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 증가 속도는 작년에 비해서 완만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열시키면서 성장의 엔진은 돌고 있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미국의 민간 고용이 최근에 한 달 평균 주당 1만 1천 명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주당 1만 6천 명 이상 늘던 것이 둔화된 건데 일자리 증가세가 너무 뜨겁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당히 식은 고용시장, 안정된 물가, 그리고 예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률까지도 이 시장이 그토록 바라던 이상적인 조합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현재 미국 월가에서는 이거 진짜로 연착륙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연착륙 신호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준의 태도 변화랑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2년 넘게 인플레 잡겠다고 가파르게 금리 올리던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2%대까지 내려왔다면 이제 더 이상 세게 조일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최근 연준은 움직임을 약간 바꾸기 시작을 했고 12월달 FOMC에서 기준금리를 0.25% 내렸죠. 그리고 양적 긴축 QT도 멈추겠다는 신호를 줬죠.
시중에 풀린 돈을 다시 흡수하는 걸 멈추고 필요하면 오히려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것들이 통화정책의 커다란 전환점이다라는 거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돈줄을 재던 시대에서 이제는 푸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시중 금리가 내려간다는 거, 그리고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진다는 거, 이 두 가지는 금융시장에 막대한 파장을 미칩니다. 먼저 채권시장을 볼까요? 금리가 정점을 찍고 또 떨어지니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하향 안정됐습니다. 이 그동안 금리 상승에 신음하던 채권 가격들은 반등하고 있죠. 이게 시장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안전자산인 채권을 사도 이제 가격이 오르는구나 하면서 채권 매수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더 직접적으로 반응할 거예요. 이 금리가 높을 때 눌려있던 성장주의 가치가 다시 부각될 거고, 미래 이득에 대한 탈익률이 낮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 4분기 들어서 연준의 정책 전환 신호에 힘입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탔죠. 돈이 풀리면 위험자산이 오른다는 이 익숙한 공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환율도 중요한데요.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서면은 보통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갑니다. 이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정점 대비했을 때 조금 내려온 모습이 나타나죠. 비달러권 국가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입니다. 이 그동안 달러 강세 때문에 힘들었던 나라들, 예를 들어가지고 달러 부채가 많은 국가라거나 수출 경쟁력을 잃었던 기업들, 한숨 돌릴 수가 있겠죠. 이 실제로 최근에 원화나 유로화 가치도 연말 들어가지고 강세를 보였었는데,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만 쳐다보다가 이제 다시 신흥시장이나 유럽으로도 분산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돼요. 원자재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 호황 소식에 구리나 산업금속 가격이 지지를 받았고요. 유가도 글로벌 수요 기대에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물가가 잡힌 미국 덕분에 투기적인 과열은 진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는 배럴당 7, 80달러대, 여기서 큰 폭으로 치솟지 않고 안정적이고요. 말 그대로 수요랑 공급이 균형을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거시경제 이야기를 암호화폐랑 비트코인 관점에서 연결지어 보겠습니다. 이 겉보기에 미국 경기 호황,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유동성 증가, 이런 얘기들은 크립토 투자자랑 거리가 멀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이 이런 거시 변화에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해왔다는 거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던 시기 돌이켜보면 언제였죠? 2020년에서 2021년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일제히 돈을 풀고 제로 금리를 만들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유동성 파티 속에서 비트코인과 주식, 부동산 모든 자산이 폭등을 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2022년에서 2023년 어땠습니까?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전 세계가 동시에 금리 인상에 나선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4분의 1 토막이 났었고요. 이렇게 유동성의 증가, 감소, 그리고 금리의 높고 낮음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왔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요. 이렇게 호재가 줄줄이 있던 2025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조정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12만 달러를 넘어가던 비트코인이 11월에 8만 달러 초반까지 미끄러졌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너무 앞서갔던 기대감에 대한 냉정한 현실 확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소문에서 뉴스의 판, 전형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거고, 이 연준의 피벗이니 ETF 승인이니 이런 소문과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돼서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막상 연말 가까워져 보니까 가격이 과열권에 있었던 거죠. 시장 투자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왔나 이러면서 차익 실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기술적으로도 한 차례 조정이 나올 만한 포지션 쏠림이 있었다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파생상품 시장에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한쪽 방향 베팅이 취소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출렁였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야말로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 너무 뻔한 호재에 모두가 한쪽으로 몰릴 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는 교훈 말이죠. 이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자산보다도 참가자들의 변동성이나 이 군집 심리가 강력하다 보니까요. 이런 식의 과열과 급냉의 사이클이 더 극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2025년 하반기의 비트코인 가격 조정은요. 사실은 건강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차익을 노리던 투기 자금들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진짜 장기 투자자들과 기관 자금 위주로 시장 구조가 재편되는 이런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올해 11월 급락장에서 1년에서 5년가량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중기 보유자들이 지갑에서 코인을 상당히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움직임들은 팔았다는 뜻이죠. 반면에 5년 이상 장기 보유자 지갑들은 거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다들 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 판다. 이런 강력한 큰손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상장 기업이나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수 움직임입니다. 이 가격이 내려가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 미국의 한 상장사는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수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공시했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재무 자산으로 들고 있는 회사들,
시장의 저점마다 꾸준히 매수에 나서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도 그만큼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앞서 짚었던 것처럼 거시경제 환경은 2026년에 더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2026년 진짜 연준이 금리 몇 차례 더 내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사이클이 온다면 어떨까요? 이 비트코인은 상당한 순풍이 될 겁니다. 달러 약세, 유동성 증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역사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써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 채널이 활짝 열렸고, 이전 주기랑은 차원이 다른 규모의 자금들이 들어올 여지도 존재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제 연착륙과 함께 시작될 수도 있는 글로벌 유동성 파티에서 비트코인이 정식적으로 초대장을 받은 셈이겠죠. 하지만 방금 전에 우리의 학습 효과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시장은 직선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내년 상반기 정말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은 단기적으로 소문에 서서 뉴스에 파는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기대감을 안고 선반영된 자산들, 정작 호재 실현 시점에서 숨고르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준의 유턴이 생각만큼 빠르지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잡혔다라고는 하겠지만 연준 입장에서 2% 목표는 아직 살짝 높죠. 경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자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연준 위원들 중에 일부는 내년에 많아봐야 두어 번 정도 금리 내릴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시장의 기대보다 완화 속도가 느릴 때 생기는 이런 실망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시나리오겠죠. 그리고 규제 환경도 변수입니다. 암호화폐 쪽에서는요, 2025년 동안 미국 의회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이 은행들이 안정적으로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이런 법안까지도 이 규제 명확화 조치들이 논의됐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그대로 이어지기만 해준다면은 이게 기관 입장에서도 맘 놓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어서 상당한 호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 다만 또 반대로 봤을 때 정권이 바뀌면서 혹시나 이거 규제 기조가 강경해지는 돌발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겠습니다. 과거에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봤던 인물이 정책 요직을 맡게 된다면은 이 시장에는 긴장감 요소일 수 있다는 거. 결국 거시경제의 순풍은 불기 시작했지만요. 이 정책과 시장 심리라는 돛을 제대로 활용하셔야지 배가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성장주 투자의 거장 필립 피셔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식시장은 모든 것을 아는 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지만 정작 돈을 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고요. 지금 우리는 거시경제의 순풍과 비트코인의 조정이라는 이런 복잡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들이 호재에 환호할 때 오히려 차분하게 매도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떠날 때 조용하게 매수하는 이런 현명한 소수만이 결국에 시장의 승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 지금의 조정은 두려워할 위기가 아니라요, 단단한 바닥을 다지기 위한 건강한 숨고르기라는 거. 이 소란스러운 뉴스랑 남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세운 원칙과 자산의 본질적인 가치를 믿으십시오.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뚝심이 훗날의 가장 아름다운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거의 후회에 매달리면 현재의 판단이 흐려지고 그 욕심이 또 다른 실수를 만들어냅니다. 과거 움직임을 부정하거나 그때는 운이 없었다,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억지로 피하려고만 하시면은 정작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현재의 흐름도 보이지가 않고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감각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비슷한 경험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텐데, 예전에 싸게 샀는데 너무 일찍 팔아서 나중에 더 크게 오른 걸 보고 그때 그냥 들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는 경우 말이죠. 이 기억이 문제예요. 그 아쉬움이 마음속에 남아있다가 다음 매매에서 이번에 더 오래 버텨야지, 이번에 절대 안 팔아야지, 이런 욕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팔아야 될 자리에서 망설이고 또 수익을 수익으로 챙기지 못하는 이런 매매가 반복되게 되는데, 여기서 꼭 구분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팔고 싶은 가격과 현실적으로 팔아야 될 가격은 다르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시장은 내 아쉬움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요, 과거의 선택을 되돌려주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과거의 후회를 기준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의 위치랑 흐름을 기준으로서 냉정하게 대응하는 태도요. 후회는 참고 자료일 뿐이지 매매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정말로 어렵지만 팔아야 내 돈이다, 이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상승할 때 더 오를 거란 생각에 매도를 못하고 그 순간 팔아야 되나 고민만 하다가 내 매수 단가까지만 버텨보자 하다가 결국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시기에 타점을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수익 실현과 매도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비중이 아니라 적당히 낮은 비중을 조금씩 분할 익절하는 걸 연습해 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단기 고점 안내드리는 이유, 이 효율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이 결국에 투자는 과거를 부정하는 싸움이 아니라 과거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 이걸 이해하는 순간부터 매매는 훨씬 덜 흔들리고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실시간 변동 구간들 정말로 몇 시간 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 수급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거래소 물량이 몰리는 순간 뉴스보다 빠르고 차트보다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이걸 제때 보지 못하면 좋은 자리도 놓쳐버리고, 또 반대로 위험 신호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해가지고 손실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고래 수급 변화, 핵심 가격대, 실시간 흐름 중심으로 따로 정리해서 보내드려요. 필요하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방금 전 홍콩에서 전해진 한 가지 소식이 오늘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홍콩의 보험 회사들 측에서요, 앞으로 암호화폐에 전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소식이에요. 얼핏 들어봤을 때 홍콩이 코인 투자 좀 풀어준다,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판도 변화의 신호가 숨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라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영하는 엄청난 거액 자본가의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보험사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도 좋다는 길이 열린다면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홍콩의 금융당국, 그중에서도 보험감독청이 최근에 입법 예고한 제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이 보험사의 자본을 암호화폐 그리고 관련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이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암호화폐를 매수하려면은 여러 가지 수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거죠. 물론 그냥 무조건 다 풀어준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조건이 붙어요. 보험사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려면은 그만큼 위험이 있으니까 이 위험 가중치 100%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사가 이 비트코인에 100억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100억이 모두 손실날 상황까지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 이 돈이 전부 날아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투자하세요, 이렇게 신중한 허락인 셈입니다. 정말 조심스럽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금지에서 본격적인 허용으로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부분은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달러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연동시킨 코인들이죠. 홍콩 당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는 연동된 자산, 이를테면은 달러라면 달러에 따라서 위험 가중치를 매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달러랑 1대1로 묶여있는 코인은요, 사실상 달러랑 비슷한 취급을 해주겠다라는 말인데요. 이건 상당히 우호적인 제스처입니다. 이유가 뭐냐? 암호화폐 중에서도 변동성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투자할 때 부담을 조금 덜어주겠다는 뜻이니까요. 달러에 연동된 코인이라면은 그 위험도도 달러 자산을 투자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현금처럼 취급해 줄 수 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이런 계획들이 언제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까요? 당장 이번 달, 이번 해에 전부 다 뒤집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절차라는 게 존재해요.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홍콩 당국 측에서 이런 제안에 대해서 업계 의견과 시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에요. 이 보험 회사들도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혹은 여기는 더 풀어달라,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조율을 거친 다음에 홍콩 입법부에 이 안건을 제출하면서 법을 실제로 뜯어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 돈이 암호화폐로 들어오려면은 빨라도 2026년 중반 이후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장 투자자들은 조급해할 필요가 없이 이제부터 길이 열리는 거나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짚어보죠. 홍콩은 왜 하필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냥 요즘에 코인 잘 나가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가벼운 이유였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홍콩의 행보 자체가 치밀한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서를 찾아볼까요? 홍콩 같은 경우는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규제를 도입해 왔어요. 작년 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죠. 그리고 올해 2025년 홍콩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상장됐습니다. 아시아에서 이렇게 대놓고 메이저 코인 ETF가 나온다? 이거는 홍콩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같은 경우는 홍콩 금융당국 HKMA 측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규제 틀을 내놨고요. 다가오는 2026년 초에는 첫 번째 공식 스테이블코인 발행 라이선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시점 홍콩은요, 이 최근에 1년, 2년 사이에 암호화폐에 필요한 규제 인프라를 하나씩 차근차근 갖춰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사라는 거대 자금원을 암호화폐로 연결하는 이런 퍼즐까지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대체 홍콩이 왜 이렇게까지도 열심히 하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입지, 중국 본토와의 미묘한 관계가 배경에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가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로 중국 정부는 자국 내부 거래소를 전부 다 싹 정리했고요. 개인들의 거래소 단속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꽉 틀어막았죠. 하지만 모든 걸 다 막은 건 아니었습니다. 이 중국도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을 했고요. 디지털 위안화 CBDC에 대해서 국가 프로젝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전략을 취했는데 바로 홍콩을 활용한 이중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 본토에선 암호화폐는 안 되는데 홍콩에서는 제한적으로 된다. 이런 기조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계 자본이나 은행들이 홍콩에 와가지고 암호화폐 기업에 슬쩍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홍콩 지점의 중국 은행들은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계좌를 열어준다라거나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거나 이런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중국도 완전히 암호화폐 시장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던 겁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하지 못할 뿐이지 이 홍콩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국제 자본과 기술 흐름을 느슨하게나마 잡고 있으려는 이런 속내가 엿보이는 대목이겠죠. 그리고 홍콩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난 몇 년 동안 홍콩은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요. 코로나 봉쇄로 인해 가지고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입지가 흔들리기도 했었죠. 그 사이에 싱가포르 같은 경쟁자가 부상을 했습니다. 이 자본들이 싱가포르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는 반격 카드가 필요했던 거고, 여전히 우리는 아시아 최고의 금융 허브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분야가 뭐가 있을까? 디지털 자산이 딱 보이는 겁니다. 이 마침 미국과 유럽에서는 규제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크립토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싱가포르도 개인 투자를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는 추세예요. 한국이랑 일본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보험사나 은행이 코인 사는 거는 꿈도 못 꾸죠. 그렇다면 이런 틈새에서 이 홍콩이 우리가 규제 확실하게 해주겠다, 대신에 마음껏 투자해도 된다, 이렇게 손짓한다? 그럼 전 세계 크립토 자본이 몰려들 수 있는 이런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홍콩이 선점하겠다는 계산인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홍콩의 전략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조짐이 있습니다. 올해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소들 거래량이 작년보다 2~3배 늘었다는 통계가 있어요. 홍콩에 있는 20개 넘는 은행들이 이미 디지털 자산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게다가 심지어 몇몇 홍콩 은행들 같은 경우는 토큰화된 증권, 그러니까 블록체인 위에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도 취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HSBC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결제망을 만들어서 시범 운영까지도 했고요. 홍콩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EHKD, 즉 홍콩 디지털 화폐 파일럿에서는요, 호주랑 국경을 넘나드는 토큰화된 자금 이동 테스트도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홍콩은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결합을 빠르게 추진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에서 이제 보험사들의 돈줄까지도 크립토로 일부 트이게 해주겠다는 거죠. 보험사 자금은 얼마나 될까요? 홍콩 보험업계를 보면은 연간 보험료 수익 규모만 미아어로 약 82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100조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보험사가 당장 그 돈 전부를 코인에 넣을 리가 없겠지만요. 1%만 들어와도 1조 원 이상입니다. 그 정도 자금이면은 비트코인 같은 자산에는 상당한 매수 압력을 줄 수 있는 규모라는 거고, 결국에 기관 돈 진입이라는 말이 괜한 기대감이 아닌 겁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리지만요. 홍콩의 보험사들이 정말로 투자에 나서는 거는 법 개정 완료 후의 일이다 보니까 몇 분기 정도 더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일단 홍콩 같은 경우는 이 정책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보는 쪽입니다. 이 전 세계 각지의 암호화폐 펀드라거나 관련 기업들, 그리고 시장 투자자들이 홍콩에 가면 마음 놓고 사업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모여들면요, 금융 허브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암호화폐 거래소들, 펀드 매니저들, 법인과 계좌를 홍콩에 틀 가능성도 큽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기타 보수적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자본 유출을 일부 겪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 미국 같은 경우는 SEC가 규제 소송도 많이 하고요.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미국의 프로젝트들이 홍콩이나 두바이로 본사를 옮기는 일도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더 강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친암호화폐 국가 대 비우호적인 국가 간의 규제 차이 거래랄까요? 이런 움직임들이 뚜렷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회사들도 중장기적으로 이득이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도 정작 보험사들은 손가락 빨고 있었거든요. 규제가 안 되니까 아예 투자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길이 열린다? 그러면 운용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셈입니다. 물론 위험도 따를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들은 내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인프라를 마련하면서 이 전문 인력들을 키워야 되는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신성장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한테도 나쁠 건 없습니다. 이 기관이 들어오면요.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거고 가격 안정성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뉴스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고점에 무리하게 진입하는 위험들은 경계를 해야겠죠. 항상 시장은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홍콩 소식도 호재임에는 틀림없겠지만 이미 가격에서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따라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이런 호재를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침착함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어서 거시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미국 달러 중심의 금융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입니다. 홍콩, 더 나아가서 중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달러 패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있었어요. 이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밀고요. 홍콩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달러 대체제를 키우려는 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 금융에서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큰 전략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당장 홍콩 보험회사들이 비트코인 산다고 달러 패권이 흔들리는 건 아니겠죠.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이동을 한다는 거는 기존의 달러 기반 체제 밖에서 이 새로운 평행 금융체계가 자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5년, 10년 차곡차곡 모여가면요. 무시 못할 흐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번 홍콩의 행보는요. 이 거시경제의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작지만 중요한 균열 하나를 추구하는 셈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빨리 먹느냐가 아니라요. 어떻게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리플 XRP는 특히 업비트 빗썸 현물로만 접근하면서 이 기준점을 잡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 자료도 전부 현물 기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께서 고정 댓글창 참고해 주시면 돼요. 이어서 홍콩의 제안에서 스테이블코인 우대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스테이블코인을 달러랑 비슷한 자산으로 본다는 그런 부분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리플사가 작년에 출시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있죠. 이름하여 RLUSD. 1RLUSD는 1USD가 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 RLUSD 같은 경우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코인이 아니라 미국 뉴욕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발행된 준비금이 실제 달러로 100% 뒷받침되는 신뢰성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홍콩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활용을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요. 이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이제 우리 홍콩에서 라이선스 받자 이렇게 몰려들게 될 겁니다. 테더나 서클 같은 기존 강자들 뿐만 아니라 RLUSD 같은 친구들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특히나 여기서 RLUSD는요. 리플사가 은행 파트너들과 내놓은 거라 가지고 이 기관 친화적인 설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홍콩 보험사 입장에서도 만약에 달러 현금을 좀 디지털하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면은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들여다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면요. 과연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까? RLUSD가 리플 레저 위에서 활발하게 쓰인다? 그렇다면 리플 레저는 네트워크의 유동성이 커지겠죠. 단순하게 XRP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달러 토큰, 유로 토큰, 여러 가지 자산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하는 기축 브릿지가 바로 XRP가 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홍콩의 A 보험사가 RLUSD를 들고 있고 미국의 B 펀드가 유로화 토큰을 갖고 있는데 이 둘을 교환하려고 한다. 그러면 XRP를 중간 매개체로 쓰면은 빠르고 저렴하게 슬쩍 교환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XRP가 원래부터요. 그런 국경 간의 송금과 자산 교환을 위한 디지털 브릿지로 탄생을 한 만큼 이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열릴수록 활약할 수 있는 무대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큰화가 있습니다. 이 방금 홍콩 금융권에서는 부동산과 채권을 포함한 블록체인을 올려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토큰화 실험도 시작했다고 해요. 이렇게 RWA 토큰화가 각광을 받게 되면은 결국에 신뢰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가 많이 필요하겠죠. 이때 리플 레저가 10년간 사고 없이 운영되어 온 안정성, 빠른 결제 속도, 낮은 수수료 같은 여러 가지 강점들을 바탕으로서 토큰화 플랫폼 중에 하나로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실제로 리플은요. 몇몇 나라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CBDC 파일럿에서 기술을 제공하면서 국채나 유로를 리플 레저 위에 올리는 테스트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처럼 국가 단위에서 암호화폐랑 전통금융의 경계를 허물면요. 당연히 리플 XRP한테는 매기가 물 만난 격입니다. 이 활동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그렇다면 XRP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기관이 XRP를 쓸까? 스테이블코인과 엮여가지고 어떻게 활용될까? 이런 성장과 활용의 이슈로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변화들은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코인이 살아남아가지고 이제는 쓸모와 확장성을 논하는 단계에 왔다는 뜻이니까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흔히 두 가지 함정에 빠지는데요. 한 개는 호재다, 올인이다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는 거고, 또 한 개는 에이 저거는 먼 나라 이야기다 이러면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번 홍콩 보험사 암호화폐 투자 허용 이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크게 보시면요, 이거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 이런 장면을 하나둘 쫓아가시다 보면은 그 흐름들이 결국에 내 자산과 시장을 움직이는 힘으로써 다가올 거고, 홍콩은 보험 자금까지도 암호화폐로 연결하면서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표면적인 호재를 넘어서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체계에 편입되는 이 구조적인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자산에게는 장기 호재고요. 리플 XRP 같은 플랫폼에는 활용 무대 확대의 기회겠죠. 다만 시장은 항상 기대감과 현실 사이에 진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흐름들을 이해는 하시되 냉철한 태도로 임해야 됩니다. 이번 홍콩의 한 수는요, 그 자체로 끝나는 뉴스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큰 판의 서막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판 위에서 우리의 자산이 어떻게 움직일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겠죠.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군대를 막을 수는 있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요. 그것은 바로 때가 된 아이디어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확인한 홍콩의 변화는요, 단순한 정책 뉴스가 아닙니다. 이 보수적인 보험 자금조차도 암호화폐라는 새로운 물길로 흘러들어야 돼 이 때가 된 시대의 흐름임을 알리고 있는 신호탄입니다. 물은 바위를 뚫어요. 물의 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쉬지 않고 꾸준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겪고 있는 지루한 가격의 등락폭 자체가 이런 거대한 물길이 트이기 위해서 바위를 깎아내고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큰 흐름은 이미 정해졌어요. 당장의 작은 파도에 배를 돌리지 마십시오. 다가오는 만조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만이 이 시대가 주는 보상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가 이 거대한 흐름과 만나는 그날까지 저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는데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상승장을 좋아하기보다도 하락장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장이 언제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죠. 근데 하락장이 몇 달만 이어져도 사람들의 기억은 참 단순해져서 이전에 있었던 상승장은 금세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락과 공포가 내 생각을 전부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번에 다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들 하나둘씩 마음속을 채우기 시작을 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상승장만 좋아하는 투자자가 되면은 시장이 오를 때는 자신감이 넘치겠지만 하락장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손절하고 후회하고 움츠러드는 패턴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몇 번만 반복돼도 계좌는 물론이고 투자에 대한 멘탈 자체가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상승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락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예요. 이 하락장을 무조건 공포로만 바라보시면은 그때마다 도망치게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을 준비의 시간, 축적의 시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 하락장은 결국에 다음 상승장을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줄 겁니다. 이 하락장에서 평단을 낮추고요, 또 비중을 조절하고 마음을 단단히 만들어 놓은 사람은 상승장이 왔을 때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결국에 시장은 공평하다라는 거. 누군가한테 하락장은 공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하락장은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상승장에서 웃는 사람보다 하락장에서 준비한 사람이 진짜 상승장에서 더 오래 그리고 더 크게 힘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요즘 시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분위기가 바뀌고요. 또 뉴스 하나로 심리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면은 체력도 멘탈도 빠르게 지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는 핵심 구간들 가볍게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됩니다. 이건 매매 신호가 아니라 혼자 무너지는 걸 막아주는 멘탈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리플 단기 하락으로 인해서 단기 저점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고는 싶어도 이 매수 타점을 잡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중요 핵심 내용 6가지 노하우를 압축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저점 리스크 완충지대였어요. 투자 전체가 경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조적인 지지선이었다는 거고, 이 지금은 욕심보다 리듬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겠죠.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 이 신사채널 정보방에서 안내드린 내용으로서 필요로 하신 분들께서는 리플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영상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정보방 입장하셔가지고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여유롭게 보시고 참고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밤의 시장은 숫자 두 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분기 GDP 그리고 PCE 물가 지표인데요. 지금 미국은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고 정책 금리는 3.5%에서 3.75% 범위로서 운영이 되고 있죠.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번 GDP나 물가 지표를 들여다보면서 연준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까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계산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GDP가 원래 계획대로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가을에 미국은 정부 셧다운으로 경제지표 일정이 한번 크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3분기 GDP는 원래처럼 단계적으로 나오지 못했고요. 이 미국 BEA가 아예 발표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니셜 에스티메이트를 내고 2026년 1월 22일에 업데이트 버전을 내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시장이 원래부터 받았어야 될 중간중간에 신호가 사라졌고 그 큰 덩어리가 한 방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날의 시장은 숫자에 반응하면서도 또 동시에 그 숫자를 얼마나 믿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또 다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보통 이 숫자면 금리 내려갑니다. 이 숫자면 금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실제 시장은 단정하지를 못합니다. 데이터가 정상적인 루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CPI는 아예 취소됐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런 공백들이 단순히 한 달 데이터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리는 미국 경제의 온도계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온도계가 흔들리면요. 같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그 해석이 갈리게 돼요. 그게 바로 변동성을 만들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저는 숫자보다 경로를 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로라는 게 항상 같습니다. 먼저 채권금리, 그 다음 달러, 그리고 그 다음에 주식과 코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이고요. 달러는 세계의 결제 기준이고요. 주식과 코인은 그 위에서 숨을 쉬는 위험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격이 흔들리면은 돈이 어디로 갈지가 바뀌고 그때 위험 자산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 미국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걸 이미 끝냈거나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바로 달러 결제의 규칙을 바꾸는 일인데요. 올해 7월달 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서명됐습니다. 이제 달러의 고정된 토큰은 아무렇게나 찍어내는 게 아니라 준비금과 공시 같은 규칙을 갖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FDIC가 그 법을 실제로 굴리기 위한 절차를 만들겠다고 규정 제안까지도 승인했습니다. 이거는 정치 뉴스가 아니겠죠. 결제에 대한 인프라 뉴스입니다. 달러가 디지털 레일로 움직일 때 누가 발행하고 누가 관리하는지의 규칙을 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이 왜 중요하냐? 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이제 거래소 입금만으로 설명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온체인에는 이미 엄청난 달러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의 총 규모는 수천억 달러 수준이고 토큰화된 미국 국채도 수십억 달러 규모로 자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은 이제 달러를 온체인에 올려놓고도 이자를 벌 수 있는 길을 갖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거는 코인하려고 들어온 돈이 아니라 달러를 업무적으로 굴리려는 돈입니다. 이런 돈은 위험자산을 한 번에 밀어 올리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오늘 밤 같은 이벤트에서는 방향성보다 속도가 더 무섭습니다. 이 XRP는 단기 매매로 흔들릴수록 오히려 손해보기 쉬운 자산입니다. 기관과 실제 사용이 붙는 구조에서는 현물로 평단을 낮춰가는 전략이 가장 안정적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제가 실제로 체크하는 가격 구간과 현물 기준 정리본을 따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XRP는 이런 큰 흐름에서 과연 어디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XRP를 가격을 맞히는 종목으로 보지 마시고 이 레일과 레일 사이에서 유동성이 어떻게 맞춰질지라는 질문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고 은행과 결제 네트워크가 디지털 달러를 쓰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달러는 한 레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은행 내부 장부, 카드 네트워크,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이를 오고 가게 될 텐데요. 이때 가장 어려운 거는 송금이 아니라 동시에 맞추는 유동성입니다. 이 서로 다른 레일에서 같은 가치를 빠르게 맞춰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지점에서 리플 냈죠. 그리고 XRP는 다시 읽힐 수가 있다는 거고 과거의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 요구하는 역할로서 말이죠. 많은 분들께서 GDP가 잘 나오면 올라간다, PCE가 높으면 내린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오늘의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 이 오늘 밤의 숫자는 스위치입니다. 연준이 더 내릴지 멈출지의 스위치라는 거. 그리고 그 스위치를 핑계로서 채권과 달러가 먼저 흔들리겠죠. 그런 흔들림들이 위험자산으로 번집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 스위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여부예요. 이 지금 스위치는 단순하게 주식과 코인 가격에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달러 결제 인프라의 새로운 레일,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의 확장으로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 실전 관점으로서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런 날엔 방향성을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흔들림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깁니다. 특히나 연말에는 유동성이 얇아지다 보니까요. 같은 뉴스에도 캔들이 과장되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발표 직후에 시장이 한쪽으로 뛰면요. 그게 진짜 방향인지 아니면 포지션 정리인지부터가 확인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볼 거는 미국 금리의 반응입니다.
금리가 꺾이면은 달러가 숨을 고르고요. 위험자산은 숨을 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금리가 튀면은 달러가 힘을 받고요. 위험자산은 숨이 막힐 겁니다. 이 순서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은 뉴스에 휘둘리는 정도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XRP를 보시는 분들은 오늘 밤을 단타 이벤트로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구조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규제형 달러가 커지고 결제 표준이 바뀌고 리플이 은행에 가까운 신탁 인프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같은 시간대에 겹쳐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쌓이게 되면요. 어느 날 가격이 아니라 이 역할이 먼저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저는 오늘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되는 GDP, PC 분명히 시장을 흔들 텐데 하지만 진짜 본질은 숫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를 핑계로써 돈의 길이 다시 깔리는 구조라는 거. 이 달러가 디지털 레일로 옮겨가고 있고요. 규제는 그 레일에 통행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리플은 그 레일의 한쪽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단순한 지표 발표가 아니라 이 달러의 배관 공사가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밤입니다. 그리고 그 배관이 완성이 될수록 리플 XRP를 보는 관점도 가격에서 역할로 옮겨가야겠죠.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오늘 밤에 시작을 흔들 GDP랑 PC의 지표는 잠깐 나뭇가지를 흔드는 바람일 뿐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확인한 이 달러의 새로운 길, 그리고 금융 인프라의 변화들은요. 땅속 깊이 묵묵히 뻗어가는 뿌리랑 같습니다. 이 당장의 가격 등락에 불안해하시면서 자라나는 나무를 뽑아버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투자는 내일의 숫자를 맞히는 도박이 아니라 이 소음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구조의 본질을 믿고 또 견뎌내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훗날에 이 거친 변동성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금융의 질서가 완성이 될 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인내로 지켜낸 그 나무가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그늘이 되어주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를 완전히 그만둘 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요. 또 때를 위해서 힘을 아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코인 투자를 접고 모든 걸 멈출 생각이 아니라면은 굳이 필요 없는 곳에서 마음을 소모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 시장 상황이나 남의 말, 커뮤니티의 불안한 분위기까지도 이 전부 다 받아들이다 보면요. 정작 내가 해야 될 판단과 행동에 쓸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 우리의 체력과 집중력, 감정 에너지는 생각보다 한정돼 있는데요. 이걸 하루하루의 가격 변동, 의미 없는 잡음, 부정적인 말들에 전부 다 써버리시면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정작 써야 될 힘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시장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해 왔어요. 하락장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끝에는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조급해질 게 아니라 마음을 다잡고 체력을 비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차분히 해두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지 소모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정보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고 현금 비중과 대응 전략을 점검하면서 조용하게 힘을 모아두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승장이 왔을 때 이미 지쳐버린 상태가 아니라 준비된 상태로서 그동안 모아둔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이 결국에 투자에서 오래도록 살아남는 사람은요. 가장 많이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 에너지를 가장 잘 관리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은 흐름과 구조를 중심으로 한 큰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숫자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가격대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은지, 어디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또 반대로 어디를 이탈하면 위험해지는지 이런 실전 기준들은 영상에 모두가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따로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되고요.